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네, 국채 금리. 국채 금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최근에 시장을 끌어내리고 또다시 또 반등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국채 금리의 동향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올라오겠지만 이제 조금 올라올 때 시장이 올라올 때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까지 빠졌습니다. 네. 너무 많이 빠졌죠. 그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3이라는 숫자가 이번 달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제 이제 이항영 위원님께서 하셨다라고 주말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밤사이에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서 부정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또 뭐 비축료 방출도 하고 중국도 락다운 되면서 여러 가지 소식과 함께 유가가 좀 진정세를 찾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단기간에 좀 진정이 될 것이다. 피크아웃을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빵값, 밀 이런 곡물이 다시 올라오면서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인플레 수치가 그렇게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긴장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곡물 가격 대해서는 이제 어제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유가처럼 비축류를 방출한다든지 뭐 이러한 흐름으로 단기간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생산하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게 예. 기후 변화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찾으려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또 시장에 빛은 없는지 또 오늘 빛을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 빛이요? 네. 빛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하셨어요? 근데 네. 저희가 빛 아닙니까? 저희가? 네? 저희 둘이 빛이 아닙니까? 빛이 이제 치읓이 아니고 지읒일 빛이죠, 수도 빛. 있어요. 네, 저희를 보시면서 지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밤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들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겨내야죠. 예,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잠시 후에 우리 장 부소장님이 미국 방금 전 마감했었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실 거고요.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또 임팩트가 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효상증권의 박상준 이사가, 이분이 또 OTT 관련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사이트가 깊다고 하셔서 오늘 또 관련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범람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또 주가에 대해서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가 왜 이렇게 길어요? 주제입니다. 주제입니다. 네.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저의 최애 종목 엔비디아가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눈이 부어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으셨군요. 원래 부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종목이에요. 어떤 아시겠지만 점에서요? 왜냐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기대치가 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엄청 좋은 기업인데 하필 금리 인상에 너무 취약한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게 기대 반 우려 반 섞여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 3대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1.69% 마이너스, 다우가 1.19% 마이너스, 나스닥 2.18%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도은 앵커가 싫어하시는 장 후반에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3시 이후에 뭐가 있었나요? 이때 뭐가 나왔나요? 없었는데 좀 이따 기사가 나오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이따가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져갖고 막판에 매물이 출현했다. 8.4, 8.5, 뭐 일각에서는 9%까지 있다 보니까 일단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간간히 보여드리는 업종별 흐름인데요. 오늘 11개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네, 이것도 PD님 좀, 저희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화면에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자료가 안 보였네요? 예, 자료가 자료가 안 계속 없이 보였습니다. 저희 얼굴만 계속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자료 왜 안 나오나? 제 얼굴이 수수께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네네. 지수부터 마이너스 1.69, 마이너스 1.19, 마이너스 2.18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들어서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업종별 흐름인데 업종별 흐름을 딱 보게 되면 11개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특히 많이 빠진 게 IT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적어도 우리 서학기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적어도가 아니고 그냥 많이요? 너무 많이. 예, 많이 빠졌죠. 아니 4월이 전통적으로 좀 좋은 달이었잖아요. 좋은 달이죠. 좋은 달이고 지금 4월 11일, 10일 지나가면 이번 주에 또 장막 실적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근데도 약해진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 이유를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예. 10년물 국제 수익률이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습니다. 7일 연속 올라가면서 2.778%를 보여줍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빨리 올리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응해서 주가가 빠진 건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한희 교수님 말씀이 딱 맞지 않을까. 얼마 그러니까 가면 아니 저는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요? 그러니까 예상을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3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사실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수치도 그렇고 많이 다른데 이게 3으로 확 올라간다라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8이니까 뭐 거의 3%의 부근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요게 오늘 밤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겁니다. CPI인데요. CPI가 지난달에 7.9를 찍고 오늘 밤에는 적어도 8.4%부터 기록될 건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8.5, 어떤 분들은 9%까지 워낙 다양하게 예상하다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달이 피크인지 아닌지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유가가 조금 안정세를 찾아서 그나마 괜찮다 했는데 어제는 이제 이 위원님께서 유가가 안정돼도 곡물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사리 내려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어젯밤에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정점 예상은 한 6월쯤에 예상합니다. 지금 6월, 7월쯤에. 그러니까 6월이니까 5월 기준으로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6월에 그렇죠. 발표되는 그렇습니다. 지표니까. 5월 기준. 그래서 일단은 정점은 이번 때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월달 정점 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예상에 취약한 종목 말씀드립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베어드에 360에서 225가 내리는 그런 모습 네. 보였는데요. 일단은 수요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 그 다음에 재고가 또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계산 다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덧 전 저점에 와 있다. 네. 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 고점이 290이었는데 불구하고 빠르게 빠져갔고요. 219가 깨지면 전 저점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그러면 좀 더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잘 보시고 이 부분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서학개미 분들이 그 매수 상위 종목에 이런 IT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를 굉장히 또 많이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빠졌죠.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뭐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은 코스피도 3월에 좀 반등을 했겠거니 생각하는데 지수로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코스닥은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서 괜찮았지만 코스피는 그냥 주주주 계속 흘러내렸더라고요. 한국도 미국도 같이 안타깝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좀 기원해 보고요. 네. 바로 요 문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제프리의 관련해서? 탐 사이먼이라는 분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물론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진짜 극적으로 만약에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딱 보시 노란색 보셔야 됩니다. 75 베이스 포인트 하이크. 우리 50도 힘들어하는데 예, 지금 75도 75bp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무도 못 보신 것 같은데 임시회를 통해서 금리 인상한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시 그러니까 원래 예. 기존에 레귤러하게 했던 회의 말고 예, 이제 중간에 한번 넣어갖고 더 왜냐면 이제 끼는 아시겠지만 거죠? 지금 50pp 3번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네. 회의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긴급회를 넣어갖고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멘트를 보시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를 제가 막 엄청나게 체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태어나서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과거의 음. 역사를 되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또 그때와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산업이 다 다르잖아요. 금융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가늠이 잘 예. 안 되더라고요. 이분의 말이 또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50bp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음. 근데 75bp요? 너무 살인적인 금리 인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죠. 그만큼 네. 물가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 많이 올라오는 거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하여간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200여 분에 대해서 탑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머리 아픈 게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그쵸. 43%가 뽑혔고요. 그다음 시장적 리스크가 34%. 그다음에 사실 경기 침체가 13%로 뽑혔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금리 인사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 연준에게 묻고 인상을 싶습니다. 50bp를 한두 번 하면 네. 잡힐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3번까지 하고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잡아야 될 네. 것 같아요. 여기 뭐 약간 이렇게 풍선이라면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여기를 잡으면 여기 부풀어 오르고 두더지처럼 딱 때리면 뭔가 올라오고 이게 그렇게 되겠죠. 한 번에 잡기가 참 어려울 텐데 뭐 네. 어쨌든 그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네. 가장 좀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방법이죠. 하니까 자 그냥 보시고요. 간단히 맵을 받아들여야겠네요. 보겠습니다. 네. 맵은 엔비디아가 5.2%에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진짜 안타까웠죠. 그다음에 2번 테슬라까지 빠지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상해가 락다운이 걸려갖고 네.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걸로 좀 포커스를 그렇죠. 두면 안 그런데 되나요? 일단은 중국에서 기대가 크다 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3번은 오랜만에 금융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뭐예요 네, 저거? 왜요? 금융주 또 왜 오른 거예요?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약간 매수? 저점 매수가 몰렸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요. 약간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4번은 오늘 유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이 빠졌는데요. 유가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야지 물가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도 사실 작년에 올해 유가가 뭐 정말 최악으로는 $150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근데 이 전쟁을 빼고라도 유가가 지금 이렇게 진정세를 찾는 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볼 분이 장 부사장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굉장히 네.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번 돌려갖고요. CPI가 8.4 이하로 나온다, 아래로 나온다, 라든지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던 금융지 실적이 좋다라든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네. 꽤 많이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시뻘건 시장을 보면은 하루 종일 힘이 안 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뻘건 시장을 보면 하루 종일 힘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도 군데군데 초록색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래서 없을 것 정말 같습니다. 예. 그게 제일 안타깝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제 트위터 관련한 이슈가 많이 좀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얼른 이제 마무리 짓고 네. 다시 본업으로 좀 돌아와서 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코인을 채굴하는 뭐 그걸 하겠다. 코인 채굴까지 네.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태양광 에너지 원으로 과연 그 정말 많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는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는 코인 채굴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이 들었고요. 예, 어쨌든 근데 그 에너지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좋은 사업의 거죠. 좋은 영역이기도 건데 하니까. 일단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네. 차량 생산에 집중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만들어갖고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안 들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좀 주춤거렸습니다. 이러한 4월 초의 네. 주춤이 중순 이후에 실적 시즌과 함께 반등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 부사장님이 땀이 흐르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시장을 바라보는 누구보다 초조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저희가 늘 여기서 여러분께 힘을 드릴 테니까 너무 또 걱정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이제 세부적으로 과연 다른 영역도 좋을까 안 좋을까를 확인해 봐야겠죠. 잠시 후에는 OTT 관련한 이야기 할 텐데요. 초상증권
추상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는 라이브로 늘 네.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시는 분에게 네. 기를 좀 이렇게 기를 넣어드릴게요. 네. 네. 기가 필요하시면 저도 좀 주십시오, 기를. 네, 기를 좀 기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찹니다. 자, 맞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기세 등등한 OTT 시장 그 가운데 있어서 좀 기가 꺾인 네. 기업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님의 노트북이 참 화려합니다. 아, 이게 저희 개인 네.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네네. 저희 노트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스티커가 좀 그렇죠. 우리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네, 맞아요. 패션 분야 맞아요. 그리고 이 여러 산업 중에서는 OTT 산업에 OTT 쪽. 대해서 굉장히 네네. 또 많이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OTT 시장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너무 경쟁이 심각하고 심화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기업이 가장 살아남게 될까요? 결국 또 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네, 사실 이거를 이제 1대1로 뭐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전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초반에 이제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막 내놓고 하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매도 의견도 많았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이제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 늘리면서 지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 격차라든지 누적된 데이터가 사실은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OT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넷플릭스가 기존에 만든 시장이에요. 이거는 원래 없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들면서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나중에 향후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고 했을 때는 넷플릭스가 좀 누적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워너미디어랑 이제 디스커버리랑 맞아요.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했죠. 이제 T에서 분리가 돼서 분리됐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리밍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쪽에서 과연 전업으로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누가인가? 이제 전업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랑 회사 다니면서 투자하는 뭐 투자자랑의 어떤 태도 차이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다르죠. 네. 사실 스트리밍 업계에 지금 뛰어들어 있는 많은 업체들은 사실 스트리밍 업체가 스트리밍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만 가지고 그 사업들을 좀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100% 거의 본업만 스트리밍 하는. 쪽에서만 99.9% 99%가 넘어가니까 아직까지도 0.61% 정도는 DVD 사업이 아직까지 좀 배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스트리밍 쪽에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디스커버리가 어제 이제 워너미디어랑 인수하면서 따로 나왔거든요. 심볼이 WBD, WV. 맞아요. 보통 5개가 넘어가면 OTC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길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래서 진짜이네요. 예, 보통 그냥 WD로 끝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넷플릭스한테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위협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저기요? 예, 저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종을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보시면, 예, 뭐 요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으로 좀 잘 나가는 업체들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스트리밍 업체들이.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뭐 각자의 차이는 있죠. 비교로 봤을 때 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도 좀 다르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저는 3파전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랑 HBO 맥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훌루나 ESPN 같은 경우에는 뭐 훌루는 조금 TV 같은 데 집중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고 ESPN은 스포츠. 그래서 좀 분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쿠팡 와우랑 비교를 하긴 좀 힘들어요. 그냥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쿠팡 와우가 결국 아마존 프라임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가 아무리 많고 거기서 좋은 양질의 영화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으로 경쟁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HBO 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많이 아는 콘텐츠들이 여기 있어요.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영화 쪽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제 파친코 나오면서 좀 많이 가입자도 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한두 개씩 좋은 콘텐츠는 나와요.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가입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스트리밍의 핵심은 이게 TV를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넷플릭스의 목표가 그거예요. 자기는 TV를 대체하고 싶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뉴스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라든지 그런 거 중계는 하지는 않죠. 실시간 중계는 안 실시간 중계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TV를 보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지 뭐 그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를 엔터테인먼트로 TV를 사용하는 것을 자기가 대체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게 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스마트 TV 같은데 앱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넷플릭스 CEO가 원하는 건 다 그거예요. 그냥 자리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을 때 바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10년 넘게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 영화를 잠깐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TV를 대체해가지고 내 여가 시간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지 이 두 개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콘텐츠가 너무 많고 이제 재미없는 콘텐츠들이 많다. 그래서 좀 볼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TV를 대체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나래비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재미없는 콘텐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테이스트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B급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저한테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모두의 관심사에 맞춰져 있는 대작들은 1년에 몇 개씩 꼭 나오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돈룩업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는 그 길을 저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랑 대비했을 때 경쟁사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온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끊고 그것만 갈 것이냐? 그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는 디폴트로 좀 가고 이쪽에서 중간중간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컨텐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HBO 맥스가 가장 셋이 좀 뜨겁게 떠오를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또 그 경쟁이 심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마존이 그 MGM 인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으니까 향후에 이제 좀 좋은 컨텐츠들 나오지 않겠냐. 당연히 나오기는 나오겠죠. 이제 왜냐하면 요번에 MGM을 인수하면서 4,000개 정도 영화 그리고 17,000개 정도 드라마 에피소드를 갖게 됐으니까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IP가 이제 그 MGM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넣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지고 넣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07, 뭐 로키, 로보캅 좀 다 옛날 거예요. 최근 거라고 해봤자 여기 중간에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든지 바이킹스 요거 둘 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건데 꽤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이거든요. 요거 빼고는 좀 IP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요걸 가지고 지금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특히 007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인기는 없잖아요. 비슷한 류의 영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요거를 인수했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의 파워는 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디즈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디즈니 이제 사업 보고서인데 보시면 다이렉트 컨슈머가 이제 그 스트리밍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디즈니는 과거에는 이제 스튜디오 부분하고 케이블 부분하고 사업 부분이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스튜디오 부분 75%, 미디어 부분 75%, 나머지 이제 그 디즈니랜드 같은 리조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저는 꼼수를 좀 쓴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케이블 부분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디즈니한테 있어서는. 디즈니 케이블 부분이 이제 OTT 시장이 시작되면서 계속 가입자 수가 줄어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주가의 발목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하면서 가입자 급증했죠. 그러면서 1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예 합병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아직까지도 케이블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컨슈머 보면 57%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익성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1억 1,600 넘어가지고 1년 만에 100%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인당 평균 매출이에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보면 4달러예요. 인당 평균 매출이. 지금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 싸잖아요. 가입비가. 네. 근데 밑에 훌루 빨간색으로 친 거 보면 훌루는 가입자 수가 4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수익성을 보면 84달러가 넘어가요. 3배.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그쪽에 역량을 많이 쏟고는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얘네가 과연 그 스트리밍 쪽에서 앞으로 계속 뭐 경쟁을 할 것인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올타임으로 봤을 때 이제 등급별로 미국 등급별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 순위거든요. 그래서 PG-13 정도 되면은 청소년 정도 되니까 청소년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디즈니가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을 다 벌었죠. 이 영화들에서. 사실 아바타도 지금은 디즈니 거지만 그거는 이제 인수하기 전 얘기니까 좀 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돈을 벌었고 2019년도에 월드와이드 이제 박스 오피스를 본다고 해도 왜 2019년을 제가 준비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영화들이 뭐 공격적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때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 2019년 이전으로 본다면 항상 디즈니가 좀 장악을 한 상황인데 2019년에도 1위부터 10위까지 2개 빼고는 다 디즈니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디즈니는 아직까지도 좀 블록버스터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HBO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HBO도 뭐 대작들이 있지만 걔네들도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B급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B급 영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예산 영화들이 나왔던 건데 그 매니아 시장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시쳇말로 뭐 병맛 영화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영화들의 매니아 시장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영화도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 그걸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죠. 왜냐하면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직까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1조가 넘어가는 돈들을 버는 상황인데 그리고 프랜차이즈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걔네가 B급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경쟁을 했을 때 과연 TV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즈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디즈니 되게 좋아해요. 마블 10년 동안 꾸준히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디즈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과거부터 디즈니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디즈니가 상황은 쉽지는 않다. 이게 장이 좋으면요. 이게 25% 정도가 매출이 리조트 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장이 좋으면 리조트도 잘 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까지도 1억이 넘네라는 뭐 그 어떤 이유가 붙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스트리밍은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리조트가 안 좋지 않냐? 리오프닝 제대로 리오프닝 제대로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디즈니를 들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국방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보잉 들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디즈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리조트가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뭐 상해가 지금 락다운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의 비중이 꽤 크거든요. 리조트 쪽에서 꽤 커요. 그쪽 그 규모 자체가. 그래서 그쪽이 과연 잘 나올지도 좀 봐야 되고요. 디즈니 주식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즈니 쪽에서 네네. ESPN 쪽 아직까지 좀 다운됩니까? ESP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올랐어요. 가입자도 당연히 올랐고요. 근데 ESPN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스포츠 중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제가 모든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농구다. 그럼 농구 시즌이 시작하면은 그때 가입을 했다가 시즌 끝나면은 뭐 가입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유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021년도에는 오미크론 이미 확산되고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다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입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ESPN은 뭐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케이블로 과연 계속 누가 볼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구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입했을 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볼 게 너무 없는데. 지금도 지금 컨텐츠는 많거든요. 한번 많긴 찾아보세요. 많은데 딱히 이게 손이 가는 콘텐츠가 대작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은 맞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트렌드인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너무 이제 스낵 컬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도 40분짜리 제가 올리잖아요. 네. 싫어하세요. 그쵸, 댓글 그쵸. 46분짜리 어떻게 보지? 근데 이게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산업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고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20분 만에 끝낸다? 사실 말도 저는 안 그거 되죠.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겉핥기식으로 네.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익숙하다 보니까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에 익숙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어떤 영화나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뭐 굳이 깨달음, 뭐 거창하게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할 거리로 생각해보고 재미도 느끼는 건데 과연 이제 그 인스턴트 이제 어떤 굉장히 짧은 영상들에서 얼마나 그걸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 이런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도파민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보는 유튜브가 거죠. 해서 잘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짧은 슈트까지 영상을 보자는 만들고. 거죠. 근데 사실 돈룩업 같은 영화가 저도 보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이 긴 시간의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보고 나니까 네. 느끼는 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확실히 뭐 느낀 것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는 여전히 멋있구나. 연기 잘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궁극적으로 이제 긴 영상이 이제 짧은 영상이 긴 영상을 대체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작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TV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업체들 HBO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HB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스트리밍 업체들도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죠. 떨어졌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티빙 같은 데에서 HBO 맥스 작품을 많이 이제 방영을 해요. 그쵸. 다 근데 이제 빠지겠죠, 그럼. 괜찮은 제품도 근데 그거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그래서 그거 빠진다고 했을 때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이제 걔네들도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한국 콘텐츠들 많이 만들겠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좀 자세히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시간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쪽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트리밍 쪽의 관건은 첫 번째는 TV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여가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쪽의 컨텐츠, 해외 오리지널 컨텐츠가 현지화된 컨텐츠죠. 이걸 앞으로 누가 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컨텐츠 막 내고 막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게 크게 와닿는 작품들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HBO 맥스도 분명히 뛰어들겠지만 또 한국 컨텐츠가 한국의 현지화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컨텐츠가 지금 K컬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예전부터 어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꼽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떤 컨텐츠 어느 나라의 컨텐츠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 컨텐츠를 꼽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으로도 많이 그쪽에서 제작을 할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또 경쟁사 대비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저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흑자랑 적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투자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현금 흐름도 작년에 이제 흑자로 끝났는데 지금 가입자 수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아마 계속 흑자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M&A라든지 IP 활용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가 곧이잖아요. 다음 주인데 아마 이제 그 가입자 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또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과거처럼 급증하는 기간은 이미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입자의 집중을 더 이상은 하지는 않아야 된다 시장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실망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 이제 그 실적 발표한 날에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 경영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주시라고 하시면 그거를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로 10월쯤이 그 넷플릭스 주가의 고점이었어요. $600를 넘어서는 주가인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떤 걸로 돈을 벌게 될지가 궁금해요. 뭐 게임도 한다고 하고 굿즈도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강자는 맞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더 다른 영역으로 돈을 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요새 게임 쪽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저는 이쪽에 넷플릭스가 뭐 각 잡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의 뭐 자기네 그 저기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게임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은 다 되게 옛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플레이 할 정도이지 이거를 위해서 뭐 돈 주고 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그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제 흑자 전환을 하다 보니까 넥스트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 회사 인수했는데 이 게임 회사가 이 스트레인저 띵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뜬 드라마 있거든요. 이 드라마의 IP를 활용해가지고 이 퍼즐 게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스낵 컬처 정도 같은 게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가 이쪽에서 뭐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굿즈 같은 것들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의 넷플릭스의 매출 구조에서 이게 조금 크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가입자 수 그리고 얘네가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결정력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수익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세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수익을 발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2025년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넷플릭스 주주분들이 2025년 오징어 게임 하나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본업에 집중한 OTT 쪽에서는 본업에 집중한 기업이 넷플릭스고 관련해서 또 기대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번 실적 발표 네. 세부적인 내용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TT 관련해서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투자와 인생에 대한 지혜는 위즈덤 컬리지에서 쌓아보시고요. 일단 급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저희와 함께 쌓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금리에 엄청난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금리가 올라도 너무 급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이제 거의 2.8 인사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2.79까지 왔어요.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2.85, 86 정도 가면 근데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시대까지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 된다는 의미는 아주 분명히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막 사는데 금리가 10%, 20% 이런 거 신경 쓰지는 마시고 금리보다 훨씬 많이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생각하면 영끌하고 뭐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금리가 워낙 싼데 조금이라도 돈 벌 것 같으면 일단은 그냥 돈을 빌려갖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라도 사는 거죠. 기계값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약간 뭐랄까 약간 기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하튼 기술주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특히 돈이 없어 돈을 빌려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뭔가 좀 약간은 무리 될 수 있죠. 그걸 또 하나 보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 PR이 뭐 100배, 200배, 300배 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낮고 어떤 물가 상승률 이럴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어떤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200배, 300배 되는 것, 심지어는 300배 되는 것도 시장에만 올라갈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성장이라는 꿈과 희망의 어떤 것으로 포장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서면 약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고민하게 되죠. 바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술주가 약간 밀리고 있고 부사님도 여러 번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딱 한 달 전으로 딱 돌아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딱 한 달 전이 또 뭐랑 똑같냐면 기억하실 이제 매달 한 번씩 있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딱 오늘 밤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딱 이번 주 뭐 금부터 해갖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언저리가 잘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만 꿈을 꾼다 그러면 이 고비가 지금 오늘 이제 클라이맥스로 또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오늘은 다 떨어졌죠. 웬만한 것이 오늘 다 떨어진 날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고요. S&P 500도 1.7%, 다우도 1% 이상 오늘 떨어진 날이 되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10년물 금리가 2.79% 올라가면서 2019년 1월 이후 최고까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의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상해 같은데요. 계속 한 3주째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배급을 하잖아요. 먹을 거. 나라에서 배급하는데 물론 이제 인종별로 맞는 거를 한국 사람이 한국에 맞는 걸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당 국가에서. 어제 저 KBS인가 어디 뉴스를 보는데 잠깐 보는데 먹는데 막 썩은 게 반이고 어른들은 애들을 기저귀도 없고 뭐 이런 거 분유도 이런 부족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도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뭐 그동안 잘 나가던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이아몬드 배경 에너지 이런 것도 6-7% 툭툭툭 떨어지면서 오늘은 11개 섹터가 오늘 다 떨어진 그런 하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가는 지금 95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유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상해의 어떤 락다운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하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 인식하는 거죠. 분명히 한쪽에서 보면 기름값 내려가면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그렇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경기 둔화 뭐 승수작용은 되는 거잖아요. 안 좋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이 그림 좀 보여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미국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은 금이고요. 금 가격도 이게 전쟁 초기 2,050달러까지 가면서 이게 사상 최고가였던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뭐 금은 뭐 모르셔도 뭐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만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달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행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만 현금만 갖고 있고 막 외국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주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요즘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있을 텐데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어떤 주식에 대한 것은 뭔가 좀 불리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S&P 500 기업들도 한 40% 정도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약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 해외에서 발생한 재무제표를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보더라도 환전할 때 환율에 안에서 손해 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뿐만 아니라 금값도 다시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전 가격보다는 안 갔는데 1950달러, 60달러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미국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달러 그리고 금값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저 능력 밖이라고 보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한마디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국도 원달러 보니까 1233.50. 그러니까 2주일 만에 다시 1230원대 갔죠. 제일 올랐을 때가 이번에 1240몇 원이었거든요. 맞아요. 45원이 고점이었는데 뭐 고점도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좋아질 수는 없죠. 물론 그만큼 내려간 만큼 환율에 대한 부담만큼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이익이 급하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머징 마켓은 좀 비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주가 이모였는데 지금 환율도 손해 보면 내가 지금 왜 사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국가별로 외국인의 어떤 수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급에 대한 영향이 큰 나라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날 수 있죠. 급하게 떨어졌지만 반대로 미국 얘기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게 환율이 다시 리버스되는 순간에서 보면 급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머징 마켓의 위험이자 매력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저는 V자 반등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 어제 뭐 교과서적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던 것처럼 기술주들이 좀 주가의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2% 4%가까지 떨어졌는데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씩 돈을 갖고 있는데 무슨 문제겠어요. 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술주에 대한 흔히 얘기해서 센티먼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한국말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겁니다. 지금요. 투자 심리라는 건 반대로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뭐 잘하면 고비가 이번 주 아니겠냐는 생각을 전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것도 많이 내렸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드디어 베어드에서 매수해서 중립 내리고 거기 올라갈 때도 이런 거 불법이면 내릴 때 불법이거든요. 360에서 225까지 한꺼번에 호응 내렸어요. 이건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것들은 중국에 대한 부담이죠. 중국에서 그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을 대면서 내리면서 오늘 거의 225달러 그 수준이면 그 가격까지 더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무난히 양만이죠. 엔비디아로 AMD 같은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급하게 기술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AMD가 갑자기 나빠질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AMD 같은 걸 기억하시겠지만 PC 수요 좋아진다 해서 올랐었는데 클라우드 또 오늘 보면 PC 수요는 팬데믹에 따른 PC의 붐은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지금같이 약간 또 슬로우할 때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것이 주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등증전이 역시 뭐 트위터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합류 포기를 했잖아요. 의견을 바꿨는데 이게 보면 또 일부에서는 바로 이제 적대적 M&A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분명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의 속내를 도대체 누가 알겠냐마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오늘 시간 전에서는 엄청 떨어졌다가 또 정규장에서 또 플러스 나는 또 하여튼 알게 모르게 좀 특이한 주식입니다. 다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는 원래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어떤 숫자로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고요. 소피파이가 대표적으로 고포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녹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캐나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IT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한 주를 10주로 주식 분할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서 우리나라 항상 이제 경영계에서 정경련 이런 데서 항상 하려는 거가 의사권을 차등하는 의결권의 주식을 발행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게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거 웬만한 주식 중에 A주, B주, C주 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 주식이 간혹 있어요. 그게 바로 의결권이 차등 있는 건데 이번에 한 주를 10주로 여러분들 사인하다 뭐 주주총회에서 하면서 하나 더 있는 거가 의결권 차등 주식을 이번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토비스 리케가 지금 3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40%를 인정해 달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했는데 어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찌 됐건 오늘 한 주를 10주로 주식 분할하면서 이게 구글 그리고 아마존에 의해서 쇼피파이까지 요 주식 분할의 대열에 동참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은 곳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 보통 500불 정도 이상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500불 이상 이건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500불 정도 이상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찾습니다. 증권사들이 500불 정도 이상 되고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 근데 주가가 허무하게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뭐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0불 넘는 거여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늘 사실 똑같은 주식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하여튼 꾸준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 느낌으로 보면 많이들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여튼 오늘 쇼피파이가 발표했고요. AT&T 소식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T&T는 저나 부사장님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AT&T가 그동안은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처음에 좀 초창기 하셨던 분, 4, 5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미국 관련된 서적이나 미국 증권사 일부에서 AT&T를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해갖고 배당 수익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이제 뭐 계속 연중 최저치를 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AT&T가 워너브라더스를 그러니까 이제 방송 쪽인데 이거를 이제 스피노프하면서 디스커버리랑 합치는 걸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요. 완전 분리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AT&T 기존 주주한테 WBD라는 주식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0.2%까지 주식을 받았는데 AT는 한 7% 올라가고요. WBD도 소폭 반등했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AT&T가 분리를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나 배당수는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1.11달러의 배당을 받을 거로 예상돼 있고요. 회사에서 발표한 거가요. 배당 수익률이 오늘 가격 언저리를 해서 5.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방송이나 이런 쪽에 돈 안 들고 머리 아픈 걸 띄웠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배당 수익 높다는 측면에서 AT&T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거래가 그렇게 되자마자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 22달러로 제시했다는 것 정도는 AT&T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식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가운데 이 환율 부담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분은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다. 네, JP모건은 마르코 콜라노빅인데 제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은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요. 이제 끝까지 이제 영어로도 한국말도 그렇지만 끝까지 영어로 들으셔야 되겠는데 이분은 오늘 타이틀을 보면 이제는 주식에 좀 차익을 실현할 때다. 좀 이 차익을 실현하고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려라.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근데 이걸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뭐 당장 주식을 팔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저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3월 중순에 레포트를 내면서 3월 중순 한 달 전이 아주 극도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분이 한 거가 과매도다는 얘기예요. 과매도. 그래서 주식을 사라 그러는데 살 때가 포트폴리오에서 전술적으로 더 비중을 늘 때거든요. 전술적이란 말을 강조했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팔라는 거가 뭘 팔라냐 하면 전술적으로 늘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매도 됐기 때문에 더 산 거를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과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얘기를 월요일자 레포트에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과매도된 걸 좀 줄이고 그럼 줄인 걸 뭘 가느냐? 이머징 마켓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머징 마켓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면 이 밸류에이션보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분이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이 디벨롭드 마켓 선진국보다 좀 좋을 거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사실 이 얘기는 블랙락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종목군을 보면 똑같습니다. 작년 이래 똑같습니다. 이분은 상품 및 에너지 섹터 그리고 어떤 우리 IT나 이런 거 성장주가보다는 소위 경기 민감 주식 이런 걸 좀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연말 목표 4,900으로 제일 높은 증권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채권을 줄이고 여전히 주식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지속성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지만 다만 오늘 타이틀만 갖고 팔라는 것은 전술적으로 더 늘린 것을 팔라는 얘기였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착착 잘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그걸 못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도 항상 장기 투자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부 차익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상당히 머리 아프죠. 다만 이분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건 얘기까지 좀 디테일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하는 얘기고 개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분산 투자돼 있는 분이 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적립수로 그냥 모아가는 것이 전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아니겠죠. 다만 저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입으신 옷이 룰루레몬인가요? 제가 뭐 광고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죠. 아주 채팅창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입은 옷이 룰루레몬 같은데요? 맞죠? 이 룰루레몬 모든 옷 중에 룰루레몬 마크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입으래. 그러니까요. 예. 광고비 안 받는데 늘 룰루레몬을 자주 입으셔서 가짜 광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어떻게 좀 열리게 될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섣불 TV를 키셨을 텐데 어제도 좀 부진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 미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힘 없으실 텐데 그렇다고 또 시장 보시면서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요.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